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루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지인이, 좀 질문이 좀 와서, 이런 것도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네 종목 유상증자 호재인가 악재인가 한 방에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유상자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어떤 건 호재가 되고 또 어떤 건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 방에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유상자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상증자가 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유상, 보상이 있는 증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호프집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본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1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야,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냥 돈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남의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너 나한테 투자 좀 해. 이게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즉, 너 돈 내고 나한테 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게 바로 유상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쉽게 하면 호프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유상증자, 즉 증자라는 게 뭐니까 자본금을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유상증자가 되겠죠. 내가 돈을 내고 그 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참여한 금액만큼 내가 지분을 가져오는 게 바로 유상증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상증자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종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원론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생각해보죠. 유상증자, 자본금이 증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채 비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 대비해서 부채를 비율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금이 많을수록 부채 비율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무 구조는 우량해집니다.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호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그와 반대로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줄어들면서 재무 구조는 좋아지지만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유상증자의 이제 목적부터 아셔야 돼요. 저는 유상증자라는 기업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주주 알기를 호구로 하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유상증자라는 기업을 일단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목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대신에 그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상증자를 보시게 되면 그 목적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HTS 보시게 되면 기업 그 공시에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하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때문에 하는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운영자금 목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10중 8구 주가가 급락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얘기해보죠. 호프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잘 될 거니까 너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쓰는 목적이 내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호프집을 하나 더 내야 되겠어. 근데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네가 나한테 투자 좀 해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주가가 밀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운영자금 목적은 뭐냐? 나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 투자 좀 해달라. 쉽게 얘기해서 빌붙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정말 주주 알기를 호구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니 남의 돈을 끌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시설 투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프집을 차렸는데 손이 많아. 막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채를 끌어다 쓰려니
좀 부담되니까 그냥 너가 나한테 투자 좀 해라. 우리 장사 너무 잘 되니까 하나 더 늘리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성장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시설 투자로 하는 기업들은 보통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좀 대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설 투자 때문에 하는 경우는 주가가 좀 빠졌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빠지게 될까요? 바로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업체가 100억을 벌고 있어요. 100억 벌고 있는데 10명이 주주야. 그러면 10억씩 가져오겠죠. 근데 이거를 5명을 더 참여시킨다는 거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15명이 100억을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만큼 내 가치가 희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가치가 떨어지게, 주가 가치가 급락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되겠죠. 즉 주식 상장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주식수만큼 늘어난 만큼 주가는 하락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상증자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유상증자라 하면 시설 투자를 제외한 겁니다. 그냥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기업들이 왜 위험한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자, 기업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본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증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본 총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본금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본 총계라는 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뭐 기업의 유보금도 있을 것이고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 유보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가지고 자본 총계가 되는데 이 자본 총계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적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자본 잠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이 실적을 못 내면 그 기업은 결국 자본 잠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게 되고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면 다시 감자라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다시 폭락을 하는 악순환을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주식은 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상자를 하는 기업은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자라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HTS 상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매년 적자가 커지는 기업일수록 좀 유상자를 할 기업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바이오라는 업체는 특성상 항상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식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꼭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식에 보게 되면 주주 배정이 있습니다. 주주 배정이라는 게 있어요. 종류가 3개 있다고 했죠. 주주 배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먼저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실권주가 됩니다. 그래서 실권주는 다시 또 일반에게 또 유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권리락이 뭐냐면요. 내가 이 업체, 그러니까 보통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현재 주가가 1,000원이다 라고 하면 보통 30% 정도 할인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1,000원인데 신주로 받아오는 사람의 권리를 700원에 주는 거죠.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만큼 또 주가를 하락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권리락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권리락 발생하고 유상증자 받아봐야 별로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는 좀 급락을 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배정이다라고 하면 일단 급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실권주가 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간혹 이제 기업체들이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 급락하고 났을 때 달래기 위해서 좀 호재성 공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즉 호재성 공시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가를 급락시키죠. 그 다음에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호재성
공시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이제 반등시 매도를 한다라는 게 정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유상증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주 있지는 않은 현상이죠. 주주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아무나 돈만 내 그러면 주식 줄게 대신 얼마큼 싸게 할인 발행해서 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30% 할인 발행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주가가 빠지면 또 계속 할인 발행을 합니다. 일반 유증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역시 일반 유증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회사가 오죽하면 주주에게 안 하고 일반 유증을 하겠습니까? 주주들이 반발이 세니까 일반 유증 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일반 유상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의 다 급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반 유증이라든가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증을 했을 때 얼만큼 주가가 하락하느냐? 이론적으로 하락하는 폭은 주식을 발행하는 비율만큼 하락하는 거죠. 만약에 1000만 주 상장돼 있다. 근데 500만 주를 유상증자 한다라고 하면 대략 25% 정도 주가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1000만 주가 있는데 신주 발행하는 게 1000만 주다라고 하면 주가는 반토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하락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뭐 내가 싸게 사고 들어가죠. 싸게 유상장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가다 보면 저가에 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본전으로 오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비용 한참 동안 주가가 오가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다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업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굳이 손절하는 것보다는 유증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딱 보니까 하는 행태가 주주 알기를 호구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주주 배정 방식이든 일반 유직이든 간에 받지 마시고 그냥 손절하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 고통 받는 거 주가가 한참 더 못 가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고통들 이런 거에 비해서 본다면 그냥 손실 났더라도 이런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그냥 잘라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겠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특정 기업이라든가 투자회사에다가 발행하는 그런 유상증자 되겠죠. 이런 경우는 1년간 보호예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은 1년간 이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물량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주가 하락 위험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일반 유증과 다르게 할인율이 달라요. 보통 현재가 우리 뭐 대비해서 10% 할증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비싸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할인 발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보통 10% 내외이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보통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바로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이 제3자 배정 유상자에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 기업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사가 이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지분 투자가 되는 겁니다. 혹은 그 금액이 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을 경우에는 경영권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보통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물량을 받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증권회사라든가 뭐 투자회사, 뭐 자문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 올랐다가 주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코디엠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업체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제3자 배정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바로 경영권이
교차됐기 때문에 주가 급등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 주식 유상자들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유증이나 주주 배정 공시가 떴다 하면 일단 20% 정도는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손절할 것인가 아니면 유상자를 받아서 좀 길게 갈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자, 목적부터 확인하라는 거죠. 앞에 설명했듯이 운영자금이 목적인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세요. 일단 기업 자체가 마인드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다. 투자자를 호구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자를 했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밀립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요. 물량이 늘어나니까.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싸게 줄 때 싸게 유상자를 받아서 나중에 크게 수익을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거의 10중 8구 다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유상자를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위험이 높은 기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유상증자는 갑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기업들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규모 신규 사업 진출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진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금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유상자 되겠죠. 근데 이런 기업은 아시다시피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익 잉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3년 연속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일단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본 총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있어요. 이 자본 총계가 계속 감소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도 역시 유상자 위험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부채 상환이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유상자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인 경우에 이런 기업들은 보통 임상 3상할 때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임상 3상이 진행될 때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튀어나오고 나면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겠죠. 그러면 그 급락하고 나서 한 1, 2주 후에, 그러니까 유상자 발표가 아니라 유상증자를 다 하게 어떻게 됩니까? 청약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상장되는 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저가에서 한다라면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어느 정도의 수익은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지인분이 제가 다른 주제로 할까 하다가 유상증자가 좋으냐 나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정말 악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 방에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좀 요거만큼은 해야 되겠다라는 걸 뽑아서 향후에 영상으로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문화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